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강혜신입니다. 오늘 먼저 위켄드 에디션에서는 항상 미국에서 그 한 주일 동안 일어났었던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정규 방송 시간에 터치하지 못한 부분들도 전해드리겠고요. 정규 방송 시간에는 아무래도 속보 중심인데 비해서 그 이슈의 중심에 핵에 무엇이 있었고 트렌드, 그 흐름은 이렇게 가는구나, 추세는 그런 것도 약간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분들 일요일에 좋아하시는 차 드시면서 어머, 제가 좋아하는 버블물을 안 가지고 왔어요. 저는 그 스파클링 워터를 좋아하거든요. 저는 그냥 일단 방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본적으로 삼라만상이 사람의 생명에서부터 정치까지 이어지는 것을 전해드리겠고, 당연히 요즘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미국을 위해서도 세계를 위해서도 이자율 인상하는 이 속도 폭이 적절한가 하는 문제, 그리고 정치에 대해서는 최근에 민주당이 조금 유리해진다고 하는데 지속되고 있는 것일까? 과연? 그 다음은 오늘의 미국에서 잘 다루지 않는 다른 나라의 정치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은 미국과 세계와 연관이 있으니까. 마지막에 푸틴과 바이든 전해드리겠습니다. 삼라만상에 연결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규 방송 시간에는 항상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이렇습니다. 뭐 여기서 또 다른 이슈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치게 되는데 허리케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제 사우스캐롤라이나, 뭐 조지아, 버지니아 다 준비를 하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여러분께 뭐 어디에 어느 속도로 가고 이런 것을 전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사람도 숨지고 건물도 숨지고 사람도 다치고 건물도 다치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중간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고, 예를 들면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정치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할까? 우리는 미국에 살 때 내가 플로리다주에 살 수도 있고 버지니아주로 이사 가서 살 수도 있고, 뭐 캘리포니아는 캘리포니아 나름대로 다른 재해가, 자연재해가 있지만 이런 것들이 인간이 만들어낸 기후변화와도 연관이 있다고 할 때 그때 정치인들을 잘 뽑아야지 되는 것 아닌가? 뭔가 일을, 돈을 들이더라도 해야지 되는 것 아닌가? 이 정도는 우리 일반인들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가장 인상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두 사람이 함께 집에 있었는데 허리케인이 몰려올 때 집 안에서도 보트를 타고 다 물에 잠겼으니까 순식간에 모든 것을 다 삼켰습니다. 물이, 바람과 물이. 그리고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여자는 살아남고 남자는 숨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정치인들은 어떻게 봐야지 되는가? 우리들은 마음이 동하잖아요. 사실은 미국에서 오늘의 미국 위크엔드 에디션을 듣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한국에서 누가 숨졌다, 지하 주차장에서 어머니와 아들의 그 스토리를 너무너무 들으면서 보면서 눈물 지어 하시지만 미국에서도 이런 일들이 집 안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한 사람은 숨지고 배우자는 살아남은 이런 것들에는 우리가 좀 공감을 잘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또 어쩔 수 없는 그 이민자들의 한계이기도 하고, 그러나 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터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 그걸 조금 더 깊이 바라봐야지 된다는 그런 그 뉴스를 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이러한 큰 자연재해가 왔을 때 잘 다루기도 하고 못 다루기도 하고, 못 다룬 대표적인 예는 뭐 부잣집에서 걱정 없이 자라서 아버지 따라서 아이빌리그 아버지 찬스로 입학을 한, 미국에서는 그 같은 기여 입학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여러 그 대대로 그 집에서 그 대학을 입학을 하면은 또 뭔가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그렇게 대학을 나오고 하는 아들 부시 대통령이야 뭐 예를 들어 빵이 없으면 뭐 스파게티 먹으면 되지 이렇게 말을 했다가 엄청 야단을 맞았었는데, 그 밖에 자연재해가 왔었을 때 잘 대처했었던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플로리다주의 론 디센티스 주지사나 조 바이든 대통령이나 아주 잘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이제 며칠 있으면 당연히 이제 플로리다주를 방문을 할 것이고, 놀랍게도 제가 놀랍게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오래 하다 보면 그 같은 감은 오거든요. 그래서 플로리다주의 허리케인 이언이 저쪽 쿠바 아래쪽에서부터 우회로 치고 올라오기 전에 여러분들께 그렇게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론 디센티스가 당분간은 이민 문제도 낙태 문제도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 바로 플로리다의 그 허리케인이 닥치기 직전에 주지사는 민주당 정부와 민주당 대통령을 공격하면서 그 망명 신청자들을 어디 꼬드겨서 다른 곳으로 보내고 한 그 빅 이슈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론 디센티스는 그 같은 아주 예민하고 논쟁적인 이슈를 만들어서 낙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자신의 지지 기반을 단단히 굳히고 넓혀갔습니다. 11월 중간선거 전까지 그렇게 쭉 가다가 허리케인이 딱 오고 나서는 그걸 멈췄습니다. 정치적인 그런 행위를 멈추고 본인이 스스로 팍스라는 가장 논쟁적인 매체에 출연을 해서 지금은 정치를 조금 뒤로 할 때입니다. 대통령 도와주십시오.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연방정부에서.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도 론 디센티스로부터 날이면 날마다 욕을 먹고 했는데도 연방정부가 해야지 되는 일을 하잖아요. 이게 기본 정치인들인 거죠. 여기에 대해서 공화당인 뉴욕타임즈의 데이빗 브룩스 칼럼니스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론 디센티스는 아마 이 일이 끝나고 플로리다주가 수습이 잘 되면 재선이 훨씬 쉬워지고 대통령 선거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거기에서도 플러스 점수를 받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실수하지 않고 잘 마무리한다면. 데이빗 브룩스 씨는 론 디센티스는 트럼프가 아니다. 트럼프는 많은 자연재해가 왔을 때 또 총격 사건으로 사람들이 숨졌을 때 어떤 연민의 정, 컴패션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기본적으로 뭐 조의를 표한다. 아주 흔한 그런 말조차 하지 않고 거봐 뭐 민주당에서 뭘 하니까 민주당이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이렇게 했는데 론 디센티스는 정치를 딱 뒤로 두고 연방정부가 우리를 도와야지 된다. 도와주면 고맙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본인은 2013년도 그 플로리다주에서 연방 하원 의원을 할 때 다른 주인 뉴욕주의 샌디라는 허리케인이 와서 사람들이 샌드 피해자를 도와줘야지 된다고 얘기했었을 때는 플로리다주에서 연방 하원 의원으로서 유일하게 그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사람입니다. 아니 연방정부에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된 것은 안타깝지만 그 무책임하게 크레딧 카드를 쓰는 것처럼 돈을 그렇게 써야지 돼? 아니지 했던 사람이 9년 넘어 만에 본인이 주지사가 되니까 그리고 선거에 얼마 남지 않고 하는 시점에는 피해를 복구를 해야지 재선이 되죠. 그리고 또 본인이 그때의 입장과 지금의 입장은 다르니까 그때는 막 티파리들이 돈을 쓰면 안 된다 그런 분위기였고 그런 힘으로 연방 하원 의원 초선이었거든요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얼굴을 바꿀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이 사람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여주지 못했던 컴패션, 어떤 연민 같은 것을 정치인으로서 당연히 있어야지 되는 자질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지지율이 적어도 플로리다주에서는 많이 좁혀질 겁니다. 조금 더 있으면 론 디센티스가 플로리다주의 공화당 보수 사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훨씬 많은 지지를 받을 수도 있겠죠. 이게 이제 정치인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고 기후변화라는 것은 앞으로 이제 이런 변화를 우리가 더 많이 볼 것 아니겠어요. 지금 플로리다주에도 뭐 100년 만에 최고로 강한 허리케인이 왔다고 하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정부가 복구를 해야지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money입니다. 돈입니다. 그럼 의회에서 이러한 것을 미리 예상을 해서 돈 마련도 하고 지금 100년 만에 한 번 온 것이 100년 만에 한 번 왔다가 며칠 만에 또 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기후변화 때문에 상당 부분 인간이 만들어낸 그러한 기후변화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정치적인 리더십이 장기적으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고요. 그럼 이 돈이라는 것은 워싱턴의 정치인들이 화합하지 않으면 마련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기후변화가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플로리다에서 그 같은 일들, 캘리포니아나 다른 또 지역에서는 또 다른
그쪽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 같은 자연재해가 더 강하게 더 혹독하게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뭐 사람들을 피해자를 돕는 것도 돕는 거지만 기간 산업도 거기에 맞춰서 해놔야 되잖아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노스리지 지진이 있은 뒤에 새로 짓는 건물은 정말 뭐 빌딩도 당연히 제한이 돼 있고 층수도 그리고 지진 보강 공사를 무척 강하게 해야지 되겠죠. 모든 것이 돈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일치돼야지 되는데 아직도 미국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공화당과 정치인 사이에 이견이 큽니다. 저는요, 공화당 사람 가운데서 기후변화 정말 중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 하면서 정말 기후변화의 워리어, 어떤 전투사처럼 걱정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일을 했었던 정치인, 그 정치인은 이미 숨졌는데 저는 그때의 공화당을 기억을 합니다. 존 맥케인 연방 상원 의원이었습니다. 그때는 또 존 맥케인 연방 상원 의원이 그렇게 일을 하려고 하면 공화당에서 적어도 일부는 그 같은 일하는 선배 정치인의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지금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온 이후에 많이 공화당의 분위기가 바뀌어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이번에 허리케인 이언의 그 피해를 보고도 뭔가를 안 한다면 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 내에서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중국도 거대하게 도와야지만 되는데 이 부분은 아마 미국과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중국이 그렇게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돈을 많이 내놓으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까? 아직도 이제 미국보다 더 이기기 위해서 뭔가를 많이 굴뚝산업 같은 것을 해야지 되는 게 중국인데 그 부분이 있어서 그러나 중국은 중국이라 하고 중국은 미국이 혼자 압박해서는 안 되죠. 다른 나라들과 유럽, 아시아, 다른 국가들과 힘을 합쳐서 중국이 어찌할 수 없도록 압박을 해야지 되는 것이고 그 전에 그렇게 압박을 하는 기수가 되려면 니네나 잘하세요. 소리는 안 들어야 되잖아요. 미국 내부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어야지 된다 하는 것. 글쎄요, 플로리다에 가서 바이든 대통령이 뭐 아직 스케줄이 나온 건 아니지만 뭐 늘 그런 일이 있을 때 그 당시에는 안 가죠. 한국의 무슨 국회의원들처럼 지금 아직 사람들 구조도 안 하고 했는데 거기 가서 뭐 구조하는 그 사람들이 무슨 구조와 그 복구 작업을 하는데 무슨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거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정치 행위잖아요. 그런 정치 행위도 필요하고 그러나 절대로 그 시점에 가지는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 전문가들이 복구하고 좀 수습하고 하는 것을 충분히 했을 만한 시점에 갑니다. 대통령이라도. 가면은 방해인 거예요. 장애물밖에 안 됩니다. 사람을 물이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그게 상식이고요. 다 전문가들이 하고 어느 정도 수습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정치인들이 사람을 가서 이 컴포트 푸드를 주듯이 이렇게 하고 안심시키고 좀 이렇게 뭐 피해자 가족들에게는 조의도 표하고 하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이 그곳에 갔을 때 기후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리라고 저는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허리케인은 봐야지 되고요. 그럼 정치를 조금 보겠습니다. 중간선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유리하다.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다수당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하원도 원래 올해 초에 예상했었던 것보다는 민주당이 의석차가 적은 상태로 공화당에게 다수당을 뺏길 것이다. 이게 불과 한 2주일 전까지는 확실한 듯 보였는데 지금 조금 추세가 바뀝니다. 제일 마지막에 추세 보다가 볼 때는 여론과 구글이잖아요. 구글링. 사람들이 어떤 키워드를 많이 검색해 보는가 하는 것인데 이거 여론조사 자체도 믿을 수 없는 여러 가지가 있고요. 제가 지금 이 내용은 어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냐면 The Week이라는 영국의 그 잡지도 이제 미국에 대해서 보도를 하니까요. 여론조사, 중간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틀렸을까? 이렇게 그 제목을 틀렸을까가 아니고 틀릴까 하는 제목으로 기사를 썼는데 올해 초 얘기 제가 말씀드린 거 다 하고 그리고 올해 초 조금 이후부터 올해 초는 아니죠. 올해 초 이후부터 그리고 본격적으로 여름에 가솔린 값도 한창 올라갔다 내려가고 연방 대법원에서 여성들이 너무 싫어하는 그 낙태 판결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그 문제들이 컸죠.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 문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그게 그 선거에 어떻게 반영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론을 짐작하기는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아직은 조금 그 단계까지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한 일주일 사이, 일주일보다 한 열흘 정도 분명하게 민주당에 차고 올라가는 기세가 멈췄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한 열흘 전까지만 하더라도 공화당보다 당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이 뭐 오차 범위이긴 하지만 약간 앞서갔는데 지금 그것이 다시 똑같거나 공화당이 조금 앞서가는 역시 오차 범위 안에서 그런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민주당이 상원은 그 다수당이 될 것이다. 뭐 50대 50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70% 이상 여론 전문가, 여론 분석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매체도 있어요. Real Clear Politics이 시사주간지 타임이 운영을 하는데 시사주간지 타임인데 Real Clear 그 Politics는 조금 그 보수 성향이 있거든요. 여기서는 공화당이 애리조나와 조지아주에서 원래 공화당의 의석이었는데 지금 민주당이 가져간 거잖아요. 조지아주에서 바로 이 민주당의 상원 의원이 현대 전기자동차가 좀 손해를 보지 않도록 뭔가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삭감법에서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거 이걸 현대자동차도 일단 받을 수 있게 하자 하는 안을 내놓은 민주당의 그 라파엘 워낙 그 연방 상원 의원이 조금 이번에 아주 그 특별 선거에서 이겼는데 도로 공화당에게 자리를 뺏기지 않을까 이렇게 그 보고 있고요. 애리조나에서는 가브리엘 기포즈라는 원래 그 의원이었는데 그 의원의 남편이 우주인인 남편이 의석을 지금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 두 자리를 도로 공화당으로 뺏길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펜실베니아나 위스콘신에서 공화당 의석을 민주당이 가져갈 수도 있다 하는데 그것은 공화당이 그대로 지키고 해서 공화당이 이제 그 다수당이 아주 약간의 차이로 될 수 있다라고 보는 이미 의견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론 분석가들 사이에서. 그리고 이제 보수적인 매체의 얘기를 제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전해드리죠. 여론조사 자체가 잘못되고 있다. 내셔널 리뷰에 이제 그 전문가가 얘기를 하는 건데 내셔널 리뷰가 아주 보수적인 전통이 있는 잡지인데 지금부터는 거의 여론조사를 할 때 보면 등록된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고 조사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등록된 유권자 가운데서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 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야지 이게 맞다는 겁니다.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 유권자를 대상으로 뭐 CBS라든가 라스무센이라든가 ABC도 포함되나요? 네, 그런 곳에서 조사하면 공화당이 조금 앞섭니다. 그냥 막연하게 등록된 유권자에게 물어봤을 때와 등록된 유권자면서 11월 선거에서 투표할 사람들 이렇게 물어보면 공화당이 조금 앞서가거든요. 왜냐하면 공화당이 워낙에 투표율이 높습니다. 그런 점이 있고 또 다른 일부의 설문조사는 그냥 단순하게 공화당 유권자를 놓친다. 이건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했었고 그러나 기밀 문서 사건이 있은 뒤에는 트럼프를 버려버린 사설에서 트럼프는 다시는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는 안 된다. 그를 정치적으로 매장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주장한 워싱턴 이그제미너지만 여전히 그 공화당 보수가 기반인 신문입니다. 워싱턴 이그제미너는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 공화당의 극우를 굉장히 비난한 적이 있었죠. 연설에서 몇 번. 물론 바이든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공화당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공화당 가운데서 굉장히 극우적인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분열시키고 이런 비난을 했잖아요. 그때 그런 비난의 대상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한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봐라. 11월 선거에 내가 그때 어딜 가기로 했는데 그거 아니야. 안 가고 죽어도 뭐 투표를 할 거야. 당일 투표를 생각을 했었던 사람이라면요. 그렇게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그 결집을 시킨 거죠.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글쎄요. 저는 워싱턴 이그제미너가 아직도 샤이 트럼프가 많다고 하는데 지금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 가운데 샤이 트럼프가 얼마나 많은지 트럼프를 지지하지만 아무래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하면 어떤 이유로든
내가 그걸 드러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지지는 하면서 말 안 하고 가만히 있거나 나 그 사람 지지 안 하지. 어떻게 그런 사람을 지지를 할 수가 있어? 라고 한다던가 의견을 감추는 그런 샤이 트럼프가 아직도 많다. 그래서 이 여론조사는 지금 틀리고 있다라는 얘기.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전 이 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됩니다. 캘리포니아, 오레곤, 워싱턴주는 지금 가솔린값 뭐 갤런당 6달러 넘고 5달러 넘고 합니다. 다른 지역은 뭐 3달러대거든요. 대체적으로. 뭐 2달러대도 당연히 있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은 캘리포니아주야 뭐 정유소의 뭐 보수 공사라든가 계절적으로도 그런 문제 때문에 공급을 못하니까 가동을 중단했으니까 그렇다 하고 나머지는 가솔린 값이 괜찮은데 선거 즈음에서 다시 가솔린 값이 막 올라간다던가 그렇다면은 이게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거죠. 인플레이션 문제도 그렇고 항상 여론조사라는 것은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여름까지는 민주당 바람이 6월 23일에 연방 대법원에서 낙태가 주정부가 알아서 할 이슈지라고 하고 많은 주정부에서 보수 주정부에서 여성들을 낙태의 권한을 이제 멈추게 하는 법을 많이 만들고 그때까지는 이제 민주당이 확 올랐는데 하나의 이슈가 끝까지 가기는 힘들다는 거죠. 구글의 트렌드를 보면은 낙태라든가 그 설치하는 검색 엔진 키워드에 의사당 폭동 사건 이런 데서 경제, 이민 이쪽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기밀 문서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파악하기가 조금 이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거 때마다 저도 확인을 하는 것은 공화당이 투표율이 높다는 것 하나와 두 번째는 지금은 대통령과 같은 유명한 사람 그런 이름들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투표율이 더 낮아요. 미국에서 2년마다 한 번씩 중간 선거가 있고 거긴 이제 대통령 이름이 안 들어가고 대통령 임기가 4년이니까 4년 2년째는 그냥 대통령 이름 없는 선거 4년째는 대통령 이름 있는 선거인데 이번에는 대통령 후보 이름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사람들이 투표율이 더 낮거든요. 낮을 때는 공화당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하원이 뭐 공화당이 차지하고 상원은 민주당이 완전히 지킨다. 이것도 아직은 확신을 할 수 없는 단계라는 게 이번 주에 조금 달라진 정치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뭐 여론조사라는 게 항상 유용하긴 하지만 스윙 스테이트에선 상당히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뭐 몇 가지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는 정치에서는 이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께 정규방송 시간에 전해드리지 못했는데 지니 토마스라는 클래런스 토마스 연방대법관의 와이프가 이번 주에 의사당 청문회에 비공개 회의에서 자발적으로 나가서 증언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이 당시에 그 백악관의 그 마크 메도우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이라든가 애리조나 다른 주에 공화당 정치인들과 막 이 바이든을 인준을 해주면 안 된다 트럼프가 대통령이다 하는 것을 이메일을 주고받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의사당 폭동 청문회에 이제 불려나간 거죠. 그런데 거기서 거의 2년이 지났잖아요. 나는 아직도 트럼프가 대통령이라고 믿는다.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는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체적으로는 원래 이 지니 토마스라는 버지니아 토마스라는 클래런스 토마스의 부인이 클래런스 토마스의 뭐 스텝 비슷하게 일을 하다가 클래런스 토마스는 지금 유일한 아프리칸 아메리칸이지만 이 여성은 와이프는 백인입니다. 백인 여성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하다가 완전히 그 우파의 기수처럼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 여성이 말하자면 그 운동을 하는데도 어떻게 표현을 하면 되나요? 아방가르드? 뭐 이렇게 아주 급진적인, 굉장히 급진적인 그렇게 운동을 과거부터 해와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건 바이든이 대통령이 아니라고 의회에서도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공화당이 물론 보수지만 지금의 공화당은 트럼프 이전의 공화당과는 많이 달라졌지만 그전에도 이렇게 지니 토마스 같은 사람들이 막 하고 있는 기수처럼 일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이마에서 팔뚝이 자라나는 사람들. 이마에서 팔뚝이 자라난다고 하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방가르드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 중요한 게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놀랍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는 안 놀랍죠. 그리고 그게 이제 연방 대법관 9명밖에 없고 종신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을 다 판결하는 연방 대법관의 와이프이기 때문에, 그러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클래런스 토마스가 굉장히 관련 판결을 여러 개 내렸어요. 앞으로도 연방 대법원에서 내려야지 될 판결이 있을 수도 있죠. 이런 때 본인은 그 판결에서 빠진다던가 빠져야지 되는가? 지금까지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빠져야지 되는가? 그 점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클래런스 토마스는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서 와이프를 너무나 칭찬합니다. 와이프에 대한 많은 것을. 그의 뭐 사상이라든가 일하는 거라든가. 그런데 물론 프로페셔널이니까 부부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서로 어떤 안보 분야에 대해서 일을 한다면 집에서는 그 안보에 대해서 일하지 않는,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국가정보원, 예전에 뭐 안기부 이런 곳에서 일하는 분들이 집에 가서 그분이 여성이 됐건 남성이 됐건 그 안기부에서 하는 일들을 잘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국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번에 청문회에서도 지니 토마스는 남편과 이런 얘기를, 정치적인 이런 얘기를 안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들 부부의 벽의 밑까지 따라가 보지 않고서야, 늘 같이 사는 부부인데 전혀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까? 안 했을 수도 있다고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무의식 중이라도 내가 벽의 옆에 안 가봤으니까. 이런 생각은 또 할 수가 있죠. 그 점에서 지니 토마스 같은 사람은 많지만 이 사람의 이런 발언과 여러 가지에 대해서 놀라는 것은 클래런스 토마스라는 연방 대법관의 와이프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번 주에 그 점은 이제 우주 그쪽에서 데이터가 오고 있으니까 나중에 드러나겠지만, 미국은 정말로 무인 우주선이 소행성을 확 충돌을 해서 지구로 막 온다고 할 때, 우리 지구가 위협되니까 온다고 할 때 불어가서 그 미사일을 요격 미사일로 딱 쏘아버리듯이 이 경우에는 방향을 확 바꾸는 충돌은 했어요. 정면 충돌 성공해서 와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방향이 정말 각도가 달라졌는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이제 데이터가 오면은 지금부터 이래야지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고요. 코비드 19에 대해서는 코비드 19을 이제는 일반 사람들이 그냥 받아들인다. 그리고 두 가지가 이제 BTS에 대해서 나왔는데, 하나는 뉴욕타임즈에서 여러 가지 코비드 19 시대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하는데, 미국 사람들 가운데서 BTS를 듣고 또 듣다가 네바다, 이렇게 라스베가스에서의 공연까지 가면서 그 사람들이 없었으면 내가 견딜 수가 없었다 하는 Japanese American 한 여성의 그런 그 사진과 함께 기사를 실었었고요. LA 타임즈에서는 한인 기자가 BTS에서부터 줌까지 하면서 한인들이 그 정신 건강이 굉장히 이렇게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이민자로서 그건 개인이 참아야지, 이민자니까 그렇겠지 하다가 한국에서 너무 많은 요즘에 한국의 정치 시사 쇼에도 오은영 박사를 패러디한 건 많이 나오던데, 그런 사람이라든가 BTS 같은 사람들은 가사 같은 데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기후변화 같은 것도 이제 그 유엔에서 얘기를 하고, 이러한 그 심적인 이런 것들도 말을 하지 않아도 BTS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시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줌으로도 한국 사람들은 꺼리는데 저 사람 정신 상담 받으면 이상자 아니야 하는데, 줌으로 하면은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BTS부터 줌부터 한국의 많은 프로그램, 또 BTS뿐만이 아니라 다른 연예인들도 본인들도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하면서 한인 이민자들도 이제는 상담받는 것을 많이 하게 됐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이런 기사들도 있었고요. 경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가 이렇게 된 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테고, 이번 주에 증권 시장도 굉장히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10월 달을 봐야지 되는 거고요. 오늘이 이제 10월 달이 오늘이네요. 10월 3일이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10월 1일이고요. 제가 이자율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자율에 대해서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이것을 켜놓지를 않아서 한번 키고
보겠습니다. 제가 뉴욕타임즈의 폴 크루그먼 경제하고 이제 정치를 많이 칼럼을 쓰는 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의 칼럼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연방준비제도가 지금 엑셀레이터를 너무 세게 밟고 있는 건가? 이자율을 올리는 거, 너무 빠른 시간 안에 너무 많이 올리는 것 아닌가?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라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자율을 올리면 돈을 빌릴 때 이자를 많이 내야 되니까 돈을 덜 빌리고, 아니면 이자율이 싸면 돈을 많이 빌려서 투자가들이 그걸 많이 투자를 하고 일자리가 멍멍 일어나고 돈이 많으니까 사람들도 고용해야 되니까 뭐 봉급도 더 많이 주고, 이러면 사람들은 돈이 생기니까 또 나가서 물건을 사고, 물건은 항상 결국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니까 사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또 물건값이 오르고, 이러면 안 되니까 이자율을 내린다는 통화정책, 긴축 정책을 쓰는데 이 속도가 너무 빠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의 얘기를 썼습니다. 본인의 생각을. 그리고 본인도 지난번에 이제 지난해에 이자율, 인플레이션, 물가가 막 오를 때 이거 일시적인 거야 하고 잘못 진단을 했었다 하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아무튼 이분의 얘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연준이 너무 세게 밟고 있습니까? 하는데 트래픽의 비유를 했어요. 우리가 운전을 이렇게 하다가 자동차가 트래픽이 아주 심해서 가다 서다를 막 반복을 하면 유혹을 느낀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가 어떻게 빨리 가보려고 엑셀레이터를 밟는다던가, 뭐 아무튼 그 흐름에 좀 내가 손해보지 않게 아주 빨리빨리 재빠르게 반응하고 싶은 유혹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가스 페달을 밟고 브레이크를 밟고 왔다 갔다 하면은 그건 이제 그 가솔린만 낭비되는 거고, 옆에 누가 탔다면 짜증나고 덜컥덜컥 하니까 지나치게 반응을 하면은, 그런데 진짜 위험한 것은 그러다가 다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엑셀레이터를 내가 너무너무 빨리 밟아가지고 가면은 앞차가 나의 속도만큼 못 갔기 때문에 앞차를 밟을 수가 있고, 아니면 내가 브레이크를 너무 많이 밟고 너무 오래 밟고 있으면 그것을 뒷차가 나와 속도를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뒷차가 나를 와서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위험, 어려운 시기에 경제 정책이 교통체증에서 운전하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굉장히 균형을 맞춰서 해야지 된다는 이런 얘기를, 사고의 위험이라는 게 경기가 너무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그 위험을 막기 위해서 균형을 잘 맞춰야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백을 하죠. 지난해에 본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이 막 물가가 상승될 때 일시적인 거야. 지금 뭐 팬데믹도 있고 무슨 뭐 이런 일이 있으니까 공급망이 안 돼서 그럴 거야 라고 했는데, 팬데믹 경제야.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그렇게 되지 않은 거죠. 인플레이션이 딱 일시적인 게 아니라 계속됐고, 그 이후에는 또 올해 2월 24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까지 침공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연준이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했는데 이자율을 올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단기 이자율은 3월부터였지만 그 전부터 장기 금리는 시작이 됐고요. 연초부터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폴 크루그먼은. 그리고 연준에서도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물가 인상부터 잡아야지 된다, 아니면 큰일 난다 하는 건데, 노동시장은 여전히 뜨겁고요. 폴 크루그먼 교수는 통화 정책에는 시차가 있는 거다. 이게 반영이 되려면 높은 이자율이 높아서 이제 투자하는 것을 사람들이 줄이고 돈 빌리는 거를 줄여서, 그게 사람들의 지갑에도 돈이 덜 들어와서 소비가 줄어드는 단계, 소비가 줄어들어야지, 덜 팔려야지 물가가 줄어들잖아요. 소비와 공급이 맞아서. 지금은 소비는 많이 하려고 하는데 공급을 못하니까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런데 그렇게 정상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했고요. 경제를 시킬 필요는 있는 거죠, 확실하게. 그런데 연방준비제도가 시키는 건 좋은데 너무 세게 제동을 건다 하는 그런 지적들이 많은데, 폴 크루그먼 교수는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를 지적합니다. 첫 번째, 연방준비제도가 이렇게 빨리 이자율을 올리는 것은 지금 뭐 슈퍼로 올리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지금 뭐 8.3%, 1년 전에 비해서 이렇게 딱 굳어지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는 겁니다. 굳어지기 전에 빨리 처리를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사람들의 생각도 굉장히 중요해서 과거에 1970년대에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이 오래될 거야. 몇 년 계속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게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돈을 앞으로 못 벌 테니까 지금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여력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뭐 물건 가격을 이렇게 설정을 하고 책정을 하고 이 임금도 마찬가지로 돈을 저축을 해놔야지 되니까 이런 것에 다 미리미리 반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모든 지적은 인플레이션은 내려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몇 년씩이나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70년대처럼 5.1 파동 때 그때처럼 되기는 조금 너무 멀리 느껴진다. 조금 안심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실제 인플레이션은 어떤가? 가격 변동에서는요, 공식적인 통계가 나오기 전에 많은 민간 분야의 지표, 이번에 보니까 공식적인 노동부 이런 데서 발표하고 뭐 하기 전에, 무슨 뭐 어디서 무슨 물건이 많이 팔렸다? 실제로 무슨 뭐 주택이 가장 많이 보일 수 있는 거고 그런 건데 지금 보면 많은 부분은 운송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거기는 가솔린도 들어가고 하니까. 운송비에서부터 아파트먼트 렌트까지 인플레이션, 그 상승은 완화되고 있다. 분명히 완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지난해에 인플레이션 위험 경고했었고 뭐 이랬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좋은 뉴스, 인플레이션이 조금 잦아들고 있어. 이런 것을 일시적이야. 일시적으로 잦아드는 거고 또 인플레이션이 아주 커질 거야 하고 걱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분명한 것은 인플레이션이 얼마 전 뭐 9%, 8.9%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그만큼 올라가고 거기에서 멈추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거.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전문가는 이제 역할이 막 반전이 돼서 지난해에는 이거 인플레이션 없을 거야. 이랬던 사람이 일시적인 거야. 이랬던 사람들이 지금에 와서는 또 지금 약간 내려갔긴 했지만 계속 또 올라갈 수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경제 전문가들의 경제 예측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기도 하고 얼마나 허망하기도 한가 하는 것을 다시 확인을 하면서요. 세 번째는 마지막인데 이렇게 미국에서 이자율을 올리고 하는 이 긴축 통화가 경기 침체 나빠도 하겠다고 했잖아요. 어느 정도 경기가 침체될 것은 당연해 보이고 그런데 미국 국가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차원에서 위기를 일으킬 위험성이 커진다는 거죠. 아주 파괴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 달러가 지금 강세가 되고 있죠. 그리고 그러니까 원화 대 달러, 파운드 대 달러. 파운드 대 달러가 뭐 지난 20년 만에 처음으로 거의 1대1이 됐잖아요. 항상 파운드가 높았는데. 지금 당연하게 올 말이 되면은 달러 대 원화는 뭐 1대 1500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나라들이 다 수출, 수입 이런 것들이 엉겨붙게 되고 한국에서는 일부에서는 왜 그렇게 반미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이 지네만 좋자고 달러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정말 힘들어 죽겠다라고 하지만 미국에도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도 수입할 땐 좋지만 미국 물건을 수출할 때는 그만큼 비싸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미국 물건 안 사가요. 그리고 미국의 시장이라는 것은 세계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시장이 죽는데 미국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일단 자국의 이런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을 잡아야지 되니까 해볼 수밖에 없는 할 수 없는 조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꼭 조금 더 미국이 다른 나라를 먼저 더 많이 생각해 주면 좋죠. 그러나 생각을 해야지 되는 부분에서 미국을 조금 더 많이 생각을 하겠죠. 이제 그 부분이 있는데 미국에서 이렇게 폴 크루그먼 같은 전문가들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연준이 이자율을 너무 빨리 올리면 국제적인 파괴적인 시너지 효과, 나쁜 효과가 나올 수 있다. 이게 결국은 미국에 타격이 된다는 거 미국 사람들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연준이 너무 세게 제동을 걸 수 있는가? 그게 확실하다는 걸 지금 이자율 저렇게 올리면 안 돼. 그렇게 해선 절대로 안 돼. 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냐? No. 아직 모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경제는 항상 불확실성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정책 결정에는 다양한 위험성이 언제나 있다는 겁니다. 교통 운전을 할 때 트래픽에서 지금 엑셀레이터를 밟아야 돼?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 둘 다 써야죠. 언제 어떻게 잘 쓰느냐가 그게 이제 중요한 건데 경제도 이 정책 결정에도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연준이 너무 이렇게 볼 때는 지금 이자율을 많이 올리고 있으니까 너무 천천히 이자율을 올리네. 그런 위험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그런데 속도가 조금 빨라서 경기가 침체될 위험성은 증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방준비제도는 앞으로 몇 달 안에 큰 폭의 금리 인상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지금으로서는 발표한 것이 그런 발표잖아요. 그런데 폴 크루그먼 교수는 그것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고 다시 그때그때 생각하라고 촉구하고 싶다. 이게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먼 교수의 칼럼입니다. 자, 두 가지 이슈가 남았는데 하나는 다른 나라 정치 자주 말하지 않지만 이번 주는 충분히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지 될 만한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조르지아 멜로니 이태리 형제당 Brothers of Italy의 당수죠. 말하자면 이 여성이 48살이든가요. 2차 대전 이후에 무솔리니 이후에 가장 파시스트적인 우파적인 그 당에서 우파 정권이 이제 앞으로 이태리의 총재가 되니까 탄생을 한 겁니다. 그것도 스웨덴에서 우파가 정말 많은 표를 받고 나서 몇 주일 만에 이렇게 됐는데 서구가 미국이 걱정을 해야지 되는가? 걱정을 해야 되죠. 물론 이탈리아는 저는 근데 이탈리아보다 제가 나이가 많은가 봐요. 이태리가 더 익숙해요. 미국에서는 이탈리지만 그렇다고 뭐 오늘의 미국을 방송하면서 전부 모든 발음을 미국식으로 할 수도 없고 미국 사람들처럼 이탈리라고 할 수는 없고 이탈리아인데 이태리 우리 전에는 이태리라고 많이 했잖아요. 이탈리아는 파시스트의 길을 그거 보세요. 파시스트라고 하잖아요. 파시스트의 길을 많이 걸어온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 멜로니 차기 총리가 저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파시스트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미국에서 2016년도에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되기 조금 전이죠. 뉴트 깅그리치라는 보수의 아이콘이 이제 막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일을 하는 그런 그 에스펜 그 아이디어라는 콜로라도주에서 열린 그런 회의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세계적으로 굉장한 그 인기 영합주의, 그 포퓰리즘과 우파의 운동이 너무 강해지고 있다. 그렇게 막 주장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브렉시트가 있었고, 미국 대선이 치러졌습니다. 미국 대선이 트럼프가 이길 것이다라고 어쩌면 제일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서 예측한 사람은 뉴트 깅그리치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트럼프가 당선됨으로 인해서 세계적인 우파 운동의 일부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이 지금 맞게 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태리의 멜로니 차기 총리뿐만이 아니라 뭐 스웨덴도 그렇고 뭐 폴란드의 두다는 안 그렇습니까? 헝가리의 오르반은 어때요? 그러니까 뭐 이 두다나 오르반이 이 그 멜로니 이태리의 이태리의 형제당의 당수가 차기 총리가 된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축전을 보냈잖아요. 이런 게 저는 그런 파시스트가 아닙니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권위주의거나 독재거나 극우인 것은 분명하잖아요. 나토 회원국입니다. 이태리가. 나토 회원국에서 이렇게 파시스트, 신나치주의 로고도 같이 쓰고 있는 그런 사람을 차기 총리로 선출했다는 것은 그 여론이 선출한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라고도 분석하고 있는 그 유럽의 분석가들도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 민주주의의 그 길을 들고 나가는 미국의 대통령인 바이든 대통령은 걱정해야지 될 것이죠.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지 되는 거라고 전문가들은 봅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까 그래 뭐 파시스트라도 극우라도 한번 해봐. 트럼프 시원하잖아? 시원시원하니까 말이라도 시원시원하게 하니까 좋잖아? 그리고 뭐 좀 험한 말 좀 하면 어때? 우리도 사석에서 다 험한 말 안 해? 뭐 그러면 뭐 되지. 이런 모든 일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말이라도 시원하게 하고 위선 안 떨고 좋네 하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시끄럽죠. 엄청.
네 의견도 맞고 내 의견도 맞고 어떤 면은 맞고 틀리는데 의견에 차이가 있을 뿐이니까 우리가 이 차이를 좁혀가고 보자. 하나가 되자 하는 거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에 비해서 극우, 독재, 권위주의는 짐이 국가다. 내가 킹이야. 나를 따르라. 누구예요? 시진핑, 푸틴, 김정은,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걸 너무너무 부러워했었고 오르반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권위주의와 민주주의는 완전 다른데 민주주의가 지금 이것을 잘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인물들이 카리스마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속이 다 시원하다니까 사이다라니까 하면서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파퓰리즘, 뭐 인기 영합주의로 서방은 걱정을 해야 되죠. 특히 이민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스웨덴이나 이태리나 이민 문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이태리를 갔었을 때도 그때가 95년이었나요? 95년이었는데 95년도에 헝가리, 체코, 뭐 이태리 이게 같은 시기에 그쪽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체코에는 체코의 흔적이 있고 뭐 카프카가 있었고 헝가리는 정말로 뭐 헝가리에 뭐가 있었고 그런데 이태리에서의 그 이민 문제 뭐 밀라노 이런 도시에서의 이런 것들이 너무 확실하게 보였었거든요. 95년이면 거의 30년 전이잖아요. 30년 전인데 그 이후에 얼마나 이 문제가 심해졌겠습니까? 해결을 못해서 그렇죠. 이태리나 스웨덴이요. 스웨덴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스웨덴이 있잖아요. 스웨덴이 미국보다 인구 전체 비율로 볼 때 이민자의 비율이 더 많은 높은 나라가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은 이민자의 나라예요. 미국보다 더한. 그런데 그곳에서 그 이민 문제가 해결이 못 되니까 이건 곧 미국에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미국에도 이민 문제. 이민을 통제하지 않으면 화를 낸다. 스웨덴 사람들도요, 굉장히 깨인 사람들이에요. 이민 좋아합니다. 좋아하지만 어느 정도는 통제를 해야지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많은 중도, 좌파에서도 중도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좌파이거나 진보이거나 중도적인 사람들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바라는 겁니다. 이민하긴 해. 그리고 미국이니까 인권도 중요하고 난민도 받아주고 망명도 받아주지만 그래도 국경을 어느 정도는 통제를 해야지 돼. 이걸 잃어버리면 민주당의 표를 점점 잃어버리는 거죠. 유럽에서처럼. 저렇게 권위주의 내지 독재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유럽연합 국가 가운데서. 멜로니 차기 총리가 조르지아 멜로니 이태리의 차기 여성 최초의 여성 총리가 비디오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의 정체성을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제일 먼저 얘기를 했어요. 여성이고요. 엄마입니다. 그리고 항상 얘기하는 게 있죠. 우파가 크리스찬이라고.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그 이민자들이 나의 정체성을 파괴합니다. 누구의 얘기와 똑같습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하기 전에 했었던 얘기와 똑같습니다. 미국에선 지금 이 점을 굉장히 신경을 써야지 되고요. 그리고 모든 우파 운동은 다 보수 운동, 우파 운동은 문화적인 전쟁을 합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마찬가지예요. 그쪽은 이민을 문화 전쟁의 아이템으로 삼았고 그래서 문화적인 전쟁 요소를 쉽게 평가하면은 안 되는 거죠. 무슨 뭐 세계가 변한다, 모더니즘이 어떻고 코스모폴리타니즘이 어떻고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실제적인 이런 이민 문제 세계적인 이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라디미르 푸틴이라는 사람이 전쟁 중에 전쟁이 부분적으로는 이기고 또 부분적으로는 지고 있겠죠. 그런 전쟁 중에도 성전환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화 전쟁이기 때문에 크리스찬 얘기를 하는 것이고. 네, 그 푸틴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네츠크, 루안스크, 헤르손, 자포리지아 그 핵발전소에 있는 것. 이곳에서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러시아에 병합한다고 했다. 서방에서는 가짜다. 총구를 들이대고 인구가 뭐 10%도 제대로 남아있지 않는 곳에서 투표를 해서 뭐 99% 투표가 99%라고 발표하는 것은 거짓 투표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것이고 아무리 그쪽 지역이 적어도 두 군데는 돈바스 지역의 두 군데는 러시아 친러시아 성향이라 할지라도 99%가 나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99%, 98%, 나머지 지지가 아주 나쁜 데가 80% 위에, 그리고 나머지가 90% 아랫대. 이렇게 그리고 러시아도 봐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 정도 우리는 힘이 있어 하는 것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제 제가 왜 서구 세계에서 이것을 투표도 아닌 투표다라고 말씀드렸는가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시간이 많이 지나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장 지금 러시아 하면은 걱정되시는 게 핵이잖아요. 핵 문제잖아요. 핵 문제인데 그 핵 문제를 들쑥날쑥 가지고 나오면서 그래? 이거 이제 우리 땅이니까 여기를 우크라이나가 서구에서 지원받은 무기로 공격을 하면 러시아가 공격받은 것으로 하겠어. 그리고 핵을 쏠 수도 있어. 그 핵이라는 게 우크라이나에 쓴다는 얘기겠죠. 아주 작은 전술적인 핵을. 그렇게 하면서 위협을 하는데 쓰려면 벌써 썼겠죠. 그래서 안 쓸 것이다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최악의 순간에 푸틴이라는 사람도 여러 가지 아주 합리적이고 정상적이고 뭐 이런 면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권위적인 독재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최악의 시나리오에 세계는 준비를 해놔야지 되니까 푸틴이 무엇이라고 위협을 하더라도 그의 말대로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게 서방 세계가 그 크림반도를 합병할 때 그때 배운 겁니다. 실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대로 저쪽 남쪽에 있는 거니까 하나 정도는 섬인데 그냥 눈 감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이 왔다는 것이고 이번에 4군데 합병을 한 것은 러시아 땅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땅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핵 협박에 굴복을 하면 더 많은 짓을 이 푸틴은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분명히 얘기를 했죠. 핵을 쏘면 끔찍한 사태를 맞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아마 나토가 재래식 무기로 뭐 우크라이나의 푸틴 기지를 공격할 수도 있죠. 어떻게 될지 사실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중국인들, 인도인들 핵전쟁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죠? 전문가들 의견과 마찬가지로 지금 그리고 이미 러시아가 조금씩 이렇게 좀 패하는 것 같은 분위기도 있고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뭐 강제 징병을 하고 그 징병 가운데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푸틴이 그 문제점에 대해서 실수를 인정하고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게 아니거든. 내 아랫사람들이 잘못한 것이거든. 비겁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는데 그때 그 이전에도 러시아와 인도는 약간 발을 좀 빼는 것 같은 그리고 뭐 북한도 우리가 언제 러시아에 무기를 팔았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서방 세계는 푸틴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를 계속 도와야지 된다. 이게 지금 전 세계의 많은 어떤 생각하는 사람이라든가 또 굉장히 중도적인 매체라든가 이런 데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길어져서 위켄드 에디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한국 밖에서 본 한국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